음향 설계 및 시뮬레이션 수업을 2주차 수업을 시작합니다. 오늘 2주차 수업은 원래는 발표부터 대면 수업이었다면 발표부터 시작을 하게 될 거고요. 발표를 하면 고준희, 김보미, 김소민, 김은진, 김주영 이 친구들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발표 동영상은 화요일날 저녁 9시까지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화요일날 9시까지 제출하면 수요일날 제가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께 그 하나의 파일로 만들어서 공개할 예정입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면 볼륨 값도 지각각이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나의 파일을 만들 때 볼륨 평준화 같은 건 작업을 해서 올리게 됩니다. 어쨌거나 그렇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일단은 동영상이 이렇고, 여러분들 요약문 과제 수업한 거 3, 4페이지로 요약해서 제출하는 과제는 2학기 들어서 봤을 때 1학기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오탈자나 문장을 이렇게 구분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좋아져서 확실히 1학기 때보다는 좋아졌다. 근데 단 이런 건 있어요. 내용이 3, 4페이지가 돼야 되는데 2, 3페이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수업량 자체가 조금 적어서 그럴 수도 있긴 한데 가급적 3, 4페이지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노력해서 조금 더 많은 내용이 요약되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수업의 과제에 관련된 얘기는 이따가 요 동영상 수업 끝나는 부분에 다시 한번 더 언급하기로 하고요. 수업을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얼굴부터 가리고요. 예, 넘어갑니다. 음향소리 디지털 오디오 네트워크 미디어에 이제 9장을 들어가게 됩니다. 9장. 그래서 9장이 아니라 5장이죠. 5장 음향 시스템 튜닝을 한다는 것. 음향 시스템 튜닝을 한다는 것에 대해 설명을 할 거고요. 음향 설계 및 시뮬레이션 하는데 튜닝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그냥 음향 이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설계하고 시뮬레이션 하는데 튜닝을 한다고 하는 개념에 어떤 이론을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음향 설계하고 시공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거를 하는데 고민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쿠스틱이라고 하는 내용, 사운드, 음향, 소리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예요. 어쿠스틱이랑 음향이랑 같은 말이고 사운드랑 소리랑 같은 말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전기 음향 시스템 얘기를 하고 연속이냐 불연속이냐, 디지털은 불연속 전기 신호, 디지털 신호의 측정, 입력된 소리와 출력된 소리, 주파수 특성이 플랫하다는 것, 이런 주제, 소주제를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쿠스틱 사운드 음향 소리 이거에 대해서 지난 1학기 때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어쿠스틱이랑 음향, 사운드랑 소리. 그래서 소리랑 음향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우리말에, 영어의 어쿠스틱이랑 사운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 되게 많이 했습니다. 어쿠스틱은 공간에서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사운드는 어떻게 돼요? 소리가 어떻게 발생되어지는지.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동일하게 동일한 오디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들리는 관점, 하나는 내는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어쿠스틱이라고 하면 공간에서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에 대해서 주관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다라는 거고, 사운드라고 하는 건 소리를 어떻게 발생시키는지에 대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쿠스틱 사운드는 소리, 음향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냥 번역은 어쿠스틱은 음향, 사운드는 소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뉘앙스상은 조금 다르긴 해요. 그죠? 어쿠스틱이랑 음향, 사운드랑 소리 이런 뉘앙스가 애매하게 달라요. 그래서 이 애매하게 다른 거에 대해서 번역상의 오류일 수도 있고, 우리가 번역상 들려지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한 차이,
이런 개념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쿠스틱, 음향, 사운드, 소리. 사실 사운드라는 말은 명사로도 사운드가 있지만 동사로 사운드, 소리 내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미묘한 차이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고민한 걸 여러분들이 누구 앞에서 발표할 수 있어야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쿠스틱한 음향 측정이라고 하는 음향 튜닝, 측정 튜닝이라고 하는 건 공간의 배열, 들리는 공간의 배열, 악기, 플랫한 EQ 특성 이런 것들을 이제 튠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쿠스틱한 들리는 음향, 들리는 소리를 튜닝을 하는 건 공간을 어떻게 배열해야 어쿠스틱이 좋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공간이 배열을 어떻게 한다는 건 악기를 어떻게 만드느냐 라고 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이런 이제 소리를 내는 공간, 소리가 들려지는 공간은 악기의 울림통의 공간과 같은 개념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퀄라이저를 어떻게 플랫하게 만들어지느냐도 되지만 어떻게 또 울려야 좋은 소리가 날까? 플랫해야 주파수 응답이 무조건 플랫해야 좋은 소리일까? 이런 것도 퀘스천인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은 소리가 나는가? 공간의 배열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덧붙여져야 합니다. 소리는 온도 의존적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소리는 온도 의존적. 소리는 온도 의존적인데 온도에 따라서 소리가 어떻게 변해요? 속도가 변하고요.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소리는 공기를 매질로 하는 파동이에요. 소리 여기다 써볼까요? 소리는 공기를 매질로 한다. 매질로 하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공기의 운동성이 향상돼요. 운동성이 올라가 버립니다. 밀도는 떨어지죠. 밀도가 떨어지고 운동성이 향상되니까 뭐가 빨라져요? 전달 속도가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소리는 온도가 올라가면 전달 속도가 올라가 버려요. 전달 속도가 올라간다는 건 온도가 올라갈수록 전달 속도가 빨라지고 온도가 내려가면 전달 속도가 굉장히 느려져요. 소리는 온도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폭이 크게 왔다 갔다 합니다. 소리의 속도는 온도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폭이 커요. 근데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1초에 340m 가는 거랑 1초에 350m 가는 거랑 1초에 300m, 330m 가는 거랑 1초에 330m 갈 때의 파장의 크기, 1초에 350m를 갈 때 파장의 크기는 다르죠. 이 파장의 크기가 달라지면 뭐가 돼요? 공진하는 주파수, 공진하는 그 파장 크기가 달라지죠. 악기에 따라서 공진 주파수가 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악기에 따라서 공진 주파수가 달라진다는 건 공간에서도 공진 주파수가 달라지고 공간에서 잔향감이 달라지고 공간에서 모든 상황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해요. 소리에는 온도 의존적이기 때문에 공간에서 공간을 튜닝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은 달라집니다. 파장의 크기가 달라지면서 많은 부분이 달라져요. 이게 동일한 게 어디에서 나타나요? 악기에서도 나타난다. 온도가 올라가면 악기에 어떤 악기는 피치가 올라가고요. 어떤 악기는 피치가 떨어져 버립니다. 특정 온도에서는 같은 피치를 갖고 있던 악기가 어떤 악기는 피치가 올라가고 어떤 악기는 피치가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다시 튜닝을 해야죠. 오페라 하우스에서 클래식 공연할 때 항상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처럼 공간에서 전기 음향을 튜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온도가 올라가거나 온도가 떨어지면 튜닝하는 포인트가 달라져요. 그래서 튜닝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겨울이나 여름에는 가서 에어컨을 켜서 온도를 낮추고요. 겨울에는 난방을 켜서 온도를 올린 후에 튜닝을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튜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오페라하우스의 음향하고 사람이 만석인 오페라하우스의 음향이 완전히 달라지죠. 옛날에도 이게 큰 문제였을 거예요. 만석인 오페라 환경의 음향이 달라져요. 그리고 날씨가 우중충하게 그 기압이 떨어졌을 때 음향 틀리고 활짝 그 맑을 때 틀려져요. 그래서 어쿠스틱하게 플랫한 이퀄라이저 특성을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림에 보여진 건 로마 시대에 건립된 음악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로마 시대에 건립된 음악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음악당에는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어쿠스틱만 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데 소리가 전달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뒷벽은 반사벽 같은 효과를 내고요. 그래서 그 가수들이나 음악을 하는 악기나 또는 연극 배우들이 목청이 굉장히 그냥 공명통처럼 크게 나와야 되겠죠. 그렇게 나온 게 소리가 앞으로도 전달이 되고요. 반사돼서도 전달이 되고 반사돼서도 전달되고 이렇게 해서 이 공간에서 다 들리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온도에 따라서 그 특성이 달라지는 것은 가수들이나 여기에서 하는 연기자들이나 이 감독들이나 다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그 우울감 있게 하거나 약간 어슴푸레하게 밤에 어두워질 때쯤 연주를 하면 훨씬 더 잘 들린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어쨌거나 그랬다라는 거. 그래서 어쿠스틱 사운드, 어쿠스틱으로 중세, 고대부터 그리스 중세까지 대중연설하고 연설을 위한 어쿠스틱 공간 제어를, 그래서 소리를 전달했죠. 어쿠스틱을 전달하는 방식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건축물을 건축한 상태에서 소리가 잘 되는지 못 되는지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뭔가 하나 소리를 좀 더 잘 내게 해주기 위해서 반사판을 하나 설치하려면 지금처럼 뭐 합판 뚝딱거리는 게 아니라 나무를 깎아서 또는 돌을 쌓아서 벽을 쳐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구현하는 비용이 굉장히 비쌌죠. 비싸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어느 순간 되니까 어떤 패턴이 있다는 걸 느껴요. 패턴. 아, 벽을 이렇게 치면 소리가 전달이 잘 된다. 이렇게 치면 잘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확산이 된다. 이렇게 하면 안 좋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물리학이 발달하고요. 수학이 발달해요. 그리고 건축하고 협업해서 어쿠스틱을 가지고 공간을 제어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쿠스틱을 가지고 사운드를 제어하는 그런 작업들은 굉장히 비싼 일이었고, 이전에 전기 음향이 아니었을 때 어쿠스틱으로는 비싸요. 실제로 지금도 뭐 지금 여기 롯데 컨서터리라고 하는 게 있는데, 롯데 거기 안에 있는 거죠. 롯데 타워 안에 있는 롯데 컨서터리라고 하는 공간인데, 이 공간도 잔향이 뭐 2.5초, 3초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렇게 일부러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공간 구조에 뭐 요 벽, 요 측면벽, 측면의 수직벽, 뭐 이런 것들, 천장 높이 이런 것들이 다 어쿠스틱으로 소리가 전달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또 굉장히 좋냐? 또 알 수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좋고요. 어떤 경우에는 나쁘고, 어떤 음악에는 좋고, 심지어는 또 거기다가 SR 스피커도 달아놓고 막 이렇습니다. 어쨌거나 어쿠스틱으로 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비싼 일이었다. 근데 이걸 전기 음향으로 바꿨어요. 전자기 유도 현상이 발견이 되면서 이제 어쿠스틱을 전기 신호로 바꿨는데, 전자기 유도라고 하는 건 전기와 자기가 하나의 현상이라고 하는 걸 밝혀내면서부터예요. 이전의 물리학은 전기라고 하는 거에 생기는 전기장하고 자기에서 생기는 자기장이 다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전기에서 생기는 전기장하고 자기에서 생기는 자기장이 다른 거였는데, 어느 날 발표를 하다가 전기장이랑 자기장이 같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고 이건 뭔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실험을 시작했더니 아주 동일한 현상들이 계속 밝혀지는 거예요. 아,
전기장과 자기장은 같은 현상이구나 라고 하는 걸 밝혀내고 그 전기장과 자기장이 상호 등가 교환, 상호 교환 가능한 힘이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사실은 현대 과학이 있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전자기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발전해서 그런 거고요. 그 자연계에 있는 4가지 힘 중에 하나가 전자기력이에요. 전자기력. 4가지 힘은 중력, 전자기력, 강한 핵력, 약한 핵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강한 핵력이나 약한 핵력은 굉장히 그러니까 작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우리가 느끼는 중력, 우리가 지구에 서 있게 하는 중력, 뭘 떨어뜨리는 중력이 있고 전자기력은 반발력이에요. 반발력인데 우리 그 손과 손이 이렇게 우리가 어떤 물건을 이렇게 집을 수 있는, 들 수 있는 게 전자기력적 반발력 때문에 들 수 있는 거예요. 뭔가를 잡을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전자기력적인 반발력 때문에 생기는 건데 그 전자기력을 가지고 무엇을 했다? 어쿠스틱 사운드 신호, 어쿠스틱 소리를 아날로그 어쿠스틱 소리를 전기 아날로그 신호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가지고? 마이크나 픽업, 피에조 같은 것을 가지고.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어쿠스틱 사운드를 전기 아날로그 신호로 바꿀 수 있고요. 이 전기 아날로그 신호를 바꾸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처음에는 확성을 위해서 했겠지만, 증폭 시스템을 위해서 했겠지만 녹음 재생을 할 수 있어요. 녹음 재생을 할 수 있으니까 무엇을 해요? 공연하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있지 않아도 돼요. 공연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건 같은 공간,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아도 돼요. 이걸 뭐래요? 시공간이라고 하죠. 시공간. 시간과 공간. 같은 시간과 공간이 아닌 곳에 있어도 그 공연을 동일하게 들을 수 있게 되어져요. 녹음 재생 시스템이 그렇고요. 조절 재생하는 증폭 시스템은 무엇을 하냐면 어쿠스틱으로 소리를 전달을 해야 했어요. 반사벽, 공간의 구조 이런 걸로 소리를 전달해야 했는데 이거를 전기 신호로 바꾸면서 전기 음향 시스템을 만들면서 공간의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공간이 조금 안 좋다고 해서 소리가 안 들리거나 하는 일은 없어요. 소리는 다 잘 들리게 할 수 있어요. 단 공간에 따라서 조금 주파수의 응답이 다를 뿐이지. 이 주파수의 응답이 다른 걸 제어하는 시스템이 조절하는 시스템이에요. 주파수의 응답을 조절하는 게 뭐 이퀄라이저 같은 것이죠. 이퀄라이저 같은 것으로 조절을 하죠. 믹서로 오디오 신호를 섞을 수 있고요. 이퀄라이저에 조절할 수 있고 파워앰프에서 신호를 증폭해서 스피커, 라우드 스피커에서 소리를 증폭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래서 어쿠스틱으로 할 수 없는 아주 세밀하고 조밀한 신호 조절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쿠스틱으로 하기 어려운, 할 수 없는 또는 하기 어려운 또 하려면 돈이 많이 드는 걸 아주 쉽게 할 수 있었다. 전기음향 시스템으로 소리를 제어하는 일은 아주 쉽다라는 거예요. 현대도 마찬가지죠. 현대도 물론 전기음향 시스템이 좋으려면 공간음향이 좋아야 한다라는 얘기는 해요. 공간음향이 좋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공간음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소리가 안 들리는 일은 없어요. 공간음향이 떨어지면 음질이 조금 떨어질 수는 있지만 안 들리지는 않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보통 음향 시스템을 이렇게 꾸몄다. 입력, 마이크, 라인, 신호, 그래서 믹서에서 소리를 믹서하고 이펙터를 줘서 리버브나 뭐 이런 신호들을 주고받고 하는 작업을 해서 이퀄라이저에서 주파수를 균등하고 크로스오버를 나눠서 신호를 나눠서 앰프 1번은 로우 채널, 2번 하이 채널로 해서 로우 채널 우퍼, 서브우퍼 소리 내고 하이 채널은 미드랑 하이 프리퀀시, 트위터, 우퍼랑 트위터의 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 구축에서 요 개별, 요 소리랑 별도의 볼륨, 또 별도의 주파수 응답 이런 걸 만들어서 작업할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녹음과 재생, 아까도 얘기했지만 녹음과 재생으로 시공간의 제한을 넘어서 공연 시간에 그 자리에 없어도 공연을 들을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3차원 공간에 시간과 공간을 인간이 넘어설 수 있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부분적으로는 시공간에 그런 걸 넘어서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시공간을 넘어서서 듣거나 볼 수 있는 시스템들을 많이 구축하죠. 물론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 과거에 했던 어떤 사람이 체험해야 될 것들을 저장해 놨다가 재생하는 것으로 시공간에 그 공간에 그 자리에 있지 않아도 우리가 공연을 볼 수 있는 거죠. 옛날에 만들었던 그 동영상들을 보면서 아, 옛날에 젊었을 때 내가 저런 걸 작업을 한 적이 있었구나. 저도 가끔 이제 지난 학기 때 강의한 내용들을 유튜브로 보면서 아, 내가 지난 학기 때 3개월 전에 6개월 전에 저런 얘기들 입으로 떠들고 있었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시공간을 넘어서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전기음향 시스템으로 또 얘기하지만 증폭각성이 된다. 그러니까 어쿠스틱적인 고려가 없는 공간. 이제 어쿠스틱적인 고려가 있으면 공간이 소리가 더 좋은데, 어쿠스틱 고려가 없는 공간은 어때요? 광야같이 넓은, 운동장같이 넓은데 거기서 얘기하면 불과 앞에 있는 몇 명밖에 못 들어요. 뒤에 반사벽이 없으면. 근데 그렇게 없는 오픈된 공간에서 스피커를 갖다 놓고, 앰프 스피커를 갖다 놓고 사람들에게 강연하는 게 가능해요. 요즘에 버스킹도 길거리에서 가능한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이죠. 음악 공연도 공간적인 어쿠스틱 고려가 없는 공간에서도 가능합니다. 물론 실내 공간에서 전기 음향을 잘 쓰려면 어쿠스틱 고려는 필요해요. 그러나 어쿠스틱적인 공연 공간 고려가 없다고 해서 사용을 못하거나 못 듣거나 하진 않습니다. 특별히 그냥 강연하는 거 정도는 뭐 어쿠스틱이 어떻게 됐든 뭐 다 들을 수 있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요거는 성남아트센터의 스피커 시스템을 가지고 이제 모델링, 시뮬레이션 모델링 같은 걸 해놓은 건데, 실제로 스피커를 LR 센터, 그리고 프론트필 스피커를 가지고 시스템하고 언더발코니 밑에 좌석에 스피커를 달아서 모든 공간의 소리가 제대로 날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어요. 오케스트라 피트에 관객이 없을 때는 사실은 이제 프론트필까지는 쓰지 않고, 그리고 메인 스피커만 가지고도 되고, 오케스트라 피드에 관객이 차게 되면 오케스트라 피드에는 이렇게 프론트필 가지고 이 무대에서 하는 행사들을 다 볼 수 있게 만들어지는 그런 시스템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전기음향을 사용하면서 공간에다 쓰여지면 이제 전기음향 자체에 기계에 왜곡이 있어요. 그 어쿠스틱으로 들었을 때랑 전기음향 시스템으로 들었을 때랑 음질 차이가 생기죠. 음색의 차이도 생기고 느낌도 달라져요. 그래서 어쿠스틱을 전기 아날로그로 만들면 필연적으로 음색 왜곡이 생기는데,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다? 음색 균등화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퀄라이저라고 해요. 주파수 응답을 이퀄라이저라는 단어, 균등하게 하다 라고 하는 단어를 균등하게 만들고, 균등하게 하는 걸 넘어서서 왜곡도 가능하죠. 없는 주파수 응답도 만들어 버려요. 이퀄라이저는 원래는 왜곡된 오디오 신호를 재왜곡하는 방식으로 원래 소리를 만드는 데 사용을 했는데, 음색을 가변해서 다른 신호를 만들 수도 있게 합니다. 그리고 이 그림 여기서 많이 보던 거죠. 요거 스피커 시스템 디자인에 썼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을 제가 여기다 쓸 수 있었던 건 왜? 제가 직접 그렸기 때문에.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저작을 하면서 그림을 다 직접 그리셔야 돼요. 이거 파워포인트로 그린 거예요. 파워포인트에 보면 레이어 개념들이 있어서 위하고 아래로 들어가는 레이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걸 위에다 올리고 어떤 걸 아래로 내릴 수 있는지 이런 걸 표시할 수 있는데, 그걸 이용해서 그려놓은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림도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된다. 하여간 이퀄라이저가 A1이라고 하는 신호가 B라고 하는 장비,
통해서 왜곡이 돼서 A2라고 하는 소리 모양이 됐는데 C라고 하는 이퀄라이저를 통해서 A3로 만든다 라는 거예요. 재왜곡을 해서 A3로 만든다. 그리고 A1과 A3는 같은 소리는 아니지만 사람이 듣기에 가장 비슷한 소리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아날로그 전기 신호는 연속 신호예요. 아날로그 전기 신호는 연속 신호다. 제가 이 연속에 대해서도 언제 얘기했냐면 여러분 2학년 때 신호계통 디자인 수업할 때 디지털 오디오를 만들 때 연속 불연속 얘기를 했어요. 연속이라고 하는 건 뭐다? 자극한하고 극한. 여러분들 수학 싫어하죠? 그냥 듣기만 해요. 이런 게 있다. 극한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좌측 어떤 특정 점에 이렇게 되는 선이 있어요. 어떤 특정 점에 좌측에서 오는 여기까지 오는 값과 우측에서 좌측으로 오는 값이 같아요. 이게 L1 이거는 R1이라고 할 때 L1이랑 R1이랑 값이 같아요. 그리고 요 점이 X라고 하면 X1이라고 하면 이 X1도 값이 있어. X1이 같은 값을 가질 때 뭘 한다? 요 점에서 X1이라고 하는 점에서 연속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극한의 연속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요래야 요 X1에서 미분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고등학교 수업 때. 근데 여러분들 이거 싫죠? 이런 거 하기. 그래서 이거 다 지워버립니다. 지우고 하여간 연속이 있다. 연속. 아날로그 신호는 연속이다. 그리고 연속이라고 하는 건 제어해야 될 대상이 무한대로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제어를 많이 해야 된다면 수학적인 미분 방정식에 의거해서 제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번에 처리하려면 양이 제한적이 됩니다. 굉장히 복잡하고요. 수학의 대가가 돼야 돼. 수학 물리학의 대가가 되어야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연속 신호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잘 제어하기 위해서, 쉽게 제어하기 위해서 불연속 전기 신호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연속 신호는 동적인 신호에 계속 움직이는 신호인데 불연속 전기 신호는 어떻게 돼요? 샘플 신호예요. 불연속으로 하나씩 나눠요. 정적인 대상으로 나누고 단순화시켜버려. 단순화시켜서 정적인 표본 신호를 만들고 동적인 신호를 정적인 표본 신호를 만들고 표본별로 제어해요. 샘플 하나별로 제어해서 다시 나열하는 것으로 동적인 신호 대상처럼 만드는 걸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날로그 신호를 이런 샘플 신호로 만들어. 이렇게 샘플 신호로 만들어. 이렇게 연결된 신호처럼 되어 있는 걸 만들어. 그래서 요 하나를 제어를 해. 요 하나를 하나씩 제어해서 다시 나열을 해. 제어한 걸 나열해서 쭉 연속으로 동작시키면 동적인 대상처럼 만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속 신호를 불연속 표본 신호로 만들고 표본 상태에서 신호 제어 명령을 준 후에 불연속의 표본 신호를 나열해서 연속 신호처럼 만들 수 있는 게 불연속 신호를 만드는 이유예요. 디지털 신호를 만드는 이유다라는 겁니다. 디지털은 불연속 전기 신호인데 연속 전기 신호인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는 이전에 어쿠스틱에서 구현하지 못하는 여러 난제들을 그냥 해결해요. 해결하려면 이게 이거네. 디지털 전기 신호로 만들면 연속 신호인 아날로그 신호에서 제어 못했던 신호, 어쿠스틱에서는 구현하지 못하던 모든 난제들을 해결하면서 경제적인 비용으로 해결해요. 싼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디지털 전기 신호 역시 경제적인 비용으로 쉽게 구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그림은 뭐냐면 이제 그 16비트 44.1이라고 하는 신호를
100 마이크로세크만큼 딱 떴을 때 샘플 하나, 둘, 셋, 네 개가 보이는 샘플을 나타내고 있어요. 실제로 복합 사인파도 이렇게 확대해서 들어가면 그냥 일반 사인파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런 걸 표시해 놓은 그림이에요. 아날로그 전기 신호는 연속과 무한대 신호이기 때문에 제어하는데 고동수학, 고동물리학, 비용이 많이 들고, 그리고 그거를 연산하는데 고도의 수학과 물리학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근데 디지털 전기 신호는 이미 계산된 수식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구현한다. 그러니까 아날로그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 물론 어쿠스틱보다 아날로그 전기 신호가 쉽지만 아날로그 전기 신호 자체도 이미 고등 수학과 고등 물리학이 들어간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는 작업인 것이고, 실제로 디지털 전기 신호로 만들면 계산된 수식을 이용해서 간단히 적용해요. 그래서 복잡한 함수나 뭐 이런 것은, 복잡한 함수나 이런 건 누가 계산해나 이미 컴퓨터가 계산해 놓고, 기존의 아날로그 신호로는 구현이 불가능하거나 구현하여도 돈이 많이 드는 작업을 단순한 로직으로 처리가 가능해요. 단순한 로직과 아주 적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죠. 그리고 디지털 측정 장비들은 간단 명료한 그리고 직관적인 GUI를 만들고 있다. 측정하고 분석하는 일을 단순화해버려요. 그리고 이 단순화하면서 빅데이터화를 하죠. 측정값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성향들에 대한 측정값들을 빅데이터화를 해서 상식선에서 어떤 데이터가 사람에게 좋은 소리가 들리게 되는지 예측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디지털의 관점입니다. 물론 아날로그도 어쿠스틱도 데이터들이 쌓여서 건물을 이렇게 지으면 소리가 좋아 라고 하는 일반적인 얘기들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비용과 노력이 많이 드는데 디지털로 가면서 조금 더 심플하게 경험치를 쌓을 수 있고, 아날로그나 어쿠스틱, 아날로그 전기 신호나 어쿠스틱 아날로그로 했던 데이터량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짐으로 해서 예측할 수 있는 능력들이 되게 많아진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 디지털 신호는 연속 신호를 불연속 신호로 나누고 배열한 신호이기 때문에 무한 주파수 신호가 당연히 아니죠. 불연속 신호이기 때문에. 그리고 불연속 신호를 만들 때 밴드 리미트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밴드 리미트, 엘리어싱 이런 단어들이 익숙하죠. 그리고 밴드 리미트는 가청 주파수가 높아요. 우리가 샘플레이트를 48,000으로 쓰면 밴드 리미트 주파수는 24K가 되죠. 샘플레이트를 48K를 쓰면 밴드 리미트 주파수는 24K를 써요. 이거는 뭐에 의해서? 나이키스트 정리에 의해서 그렇죠. 나이키스트 주파수라고도 하죠. 이 샘플레이트를 나이키스트 주파수라고도 해요. 밴드 리미트 주파수의 2배 이상의 샘플레이트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가청 주파수보다 2배 이상 높은 주파수로 샘플을 만들면 엘리어싱이 생기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을 디지털 오디오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샘플레이트에 따라서 재생되는 주파수가 제한이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샘플레이트가 44.1이면 밴드 리미트 주파수는 22.05 뭐 이런 식으로 돼요. 여기 요거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는데 주파수가 어느 순간 여기 밴드 리미트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측정 장비에서 측정될 때에도 제한된 주파수 성분이 그대로 노출된다. 이게 시스툰에서 측정한 건데 샘플레이트를 아마 48로 했나 그럴 거예요. 48 했나 44, 네, 48로 했을 거예요. 48로 해서 24K까지인가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23점 몇 가지 나오는 건데 하여간 그 정도에서
그 밴드 리미트 된 주파수가 딱 보여지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측정틀에 따라 샘플의 상태까지 볼 수 있다. 아, 이게 그거네요. 그 측정 장비의 샘플 레이트는 높게 잡았는데 96까지 잡았어요. 96까지. 지금 측정 범위가 48K까지 나오게 만들어 놨고요. 근데 오디오를 플레이해서 봤더니 여기 22점 얼마에서 딱 차단이 돼 버린 거예요. 요 그림이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툰에서 이걸 48K까지 측정 장비에서는 48K Hz까지 들을 수 있게, 그러니까 샘플 레이트는 어떻게 했어요? 96K까지 했겠죠. 96K까지 96kHz까지의 샘플 레이트를 가지고 있고 가청 주파수는 48까지 측정할 수 있게 지금 여기에 해놓은 거예요. 이 부분 48, 47점 뭐 이렇게 나가는. 그런데 일반적인 오디오 파일을 재생했더니 22점 얼마, 22.7 얼마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여기서 차단 주파수가 딱 걸려 있는 거죠. 차단 주파수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여기 잘 안 그려지네요. 차단 주파수가 여기에 이렇게 쫙 걸려 있는 거예요. 샘플 레이트를 이렇게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입력된 소리와 출력된 소리, 어쿠스틱 소리가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되면, 어쿠스틱 공간에 울리는 소리가 아날로그 전기 신호로 변환되면 어쿠스틱 특성이 정지되고 전기 신호의 특성이 나타내는데, 이렇게 특성이 나타나게 될 때 조금이라도 필터된 신호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 음색에 영향이 되어진다, 음색이 변한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쿠스틱은 소리가 1초에 340m 가지만 전기 아날로그 신호가 되면 1초에 30만 km를 가죠. 30만 km. 정확하게는 빛의 속도로 가요. 빛의 속도로 가요. 빛의 속도 여러분 얼마인지 알아요? 299792458m/s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온도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요.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합니다. 어쿠스틱은 온도에 따라서 변하죠. 그게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고 어쿠스틱은 주파수별 소리의 속도 가변이 아날로그 전기 신호의 위상 값이 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쿠스틱은 소밀파예요. 소밀파면 어떤 특정 위치에서 어떤 주파수는 미라고 어떤 주파수는 소하고 미라고 소하고를 반복합니다. 측정 마이크로 재면. 근데 전기 신호로 바뀌는 순간 소하고 미란 게 아니라 에스파로 바뀌어요. 에스파. 사인파처럼 에스파로 바뀌고요. 에스파에서는 뭘로 나타나요? 각도로 표시가 되어집니다. 90도, 180도, 270도 이런 각도로 표시가 되어져요. 어떤 주파수는 180도가 되고요. 어떤 주파수는 90도가 되고 어떤 주파수는 270도가 돼요. 그게 합쳐진 모양이 위상이라고 하는 모양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어쿠스틱은 그런 음색이 어떻게 돼요? 주파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어쿠스틱 음색은 전기 신호에서 음색도 달라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렇게 이런 입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소리는 소밀파로 진행이 돼서 들리는 위치마다 위상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떠들면서 움직인다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전달되는 소리, 제가 지금 마이크 앞에서 몸을 좌우로 흔들고 있는데 이렇게 흔들리면 마이크로 입력되는 소리 신호는 위상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주파수에 따라서도 변하고 있고요. 모든 상황이 변해요. 근데 전기 신호로 바뀌는 순간 그 소밀파의 그 주파수별 속도는 위상으로 바뀌고 그게 위상으로 표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상이 그 사람은 원래는 이제 느끼지 못하지만 기계 자체가 왜곡을 일으키면 그 소리에 변이가 생겨요. 이 소리에 변이가 생긴 걸 원래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게 뭐다? 이퀄라이저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이퀄라이저. 그러니까 달라진 음색을 원래 음색인 것처럼 만들어주는 장비가 음색 이퀄라이저다. 왜 생겨요? 어쿠스틱은
소밀파로 소리가 소밀한데 주파수별 소밀 상태가 다 다르고 측정하는 포인트마다 다 달라요. 그게 어떤 주파수는 90도고 어떤 주파수는 180도고 어떤 270도인데 그게 합쳐서 하나의 소리 파동의 속도가 되는데 그게 그 파동의 위상이라고 하는 값으로 사인파의 위상이라고 하는 값으로 표현이 되고 그 위상이라고 표현되어지면서 소리의 음색이 변이가 되면서 음색이 바뀌는데 물론 마이크, 피에조, 픽업 이런 거에 진동하는 감도에 따라서도 또 바뀌겠죠. 이 바뀐 걸 원래 음색대로 바꿔주려고 하는 걸 뭐라고 한다? 이퀄라이저라고 한다. 그래서 주파수가 플랫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플랫하게 들어가지 않고 불균형으로 움직이니까 주파수 응답이 불균형일 때 균형을 잡아주는 장비라고 해서 등하기 이퀄라이저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신호와 어쿠스틱 신호와의 차이를 해소하는 게 이퀄라이저겠죠. 그래서 아날로그 이퀄라이저로 주파수를 균등하게 하는 작업을 시도하고, 근데 이 시도만 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만들 수 있을 뿐이지 원래 신호의 근처에도 가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죠. 비슷하게는 만드는 거예요. 이퀄라이저가 비슷하게. 왜 불가능하냐면 아날로그 신호는 신호 자체가 무한하잖아요. 무한 신호. 연속 무한 신호. 그러니까 이퀄라이저라고 하는 유한한 어떤 것으로도 100% 가깝게 제어하는 건 100%가 아니라 90% 가깝게 제어하는 건 불가능하다.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아날로그 신호는 무한대 신호고 무한 신호예요. 근데 이퀄라이저, 우리가 만든 이퀄라이저는 유한한 어떤 것이 되죠. 그래서 가깝게 제어하는 건 불가능해요. 근데 디지털에서는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전기 신호로 만들어서 연속 신호를 불연속 샘플 신호로 만들고, 샘플은 유한한 신호, 제어할 대상 역시 유한한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 차이를 분석, 그리고 차이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값이 더해지고 빼야 할지 데이터적으로 알 수 있고요. 몇 헤르츠에 몇 도 이상을 가감해서 이퀄라이저 딜레이 값 가감하면 비슷한 음색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쿠스틱이 전기 신호가 되면서 부과된 필터링을 분석해서 원래 신호에 가깝게, 어쿠스틱이 전기 신호, 아날로그 전기 신호가 되면서 부과된 것, 아날로그 전기 신호가 디지털 전기 신호가 되면서 부과된 여러 가지 이상한 신호들을 분석해서 원래 신호에 가깝게 출력할 수 있게 되는 게 디지털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파수 특성이 플랫하다는 것. 주파수 특성이 플랫하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우리가 시스템 튜닝을 하면서 주파수 특성이 플랫하다는 것. 전 페이지까지 얘기했다는 건 뭐예요? 주파수 특성을 플랫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디지털이 아날로그보다 훨씬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한 거였고요. 주파수 특성이 플랫하다는 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시스템 튜닝을 하죠. 음향 설계를 하고 시스템을 튜닝할 수 있어요. 시뮬레이션에서 값이 나왔는데 이 시뮬레이션이 좋은 값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주파수 특성이 플랫하다는 건 이런 거가 되죠. 소리는 주관음이라서 좋은 소리와 나쁜 소리의 경계가 굉장히 희미하고 모호합니다. 어떤 소리를 맞추는 것이 좋을까? 소리는 주관음인데 어떤 소리를 맞추는 소리가 좋은 소리인지 경계가 굉장히 희미하고 모호해요. 제가 좋아하는 소리가 여러분이 싫어하고, 여러분들 중에서도 누구는 이 소리가 나는 최고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 그게 소리냐 개떡이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경계가 뭐하죠.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도 사람한테 좋은 소리가 좋은 소리가 되죠. 그래서 잘 튜닝된 소리는, 잘 튜닝된 작업한 소리는 FOH에서 메인 스피커로 들어도 좋고, 믹서로 그 자리에 있는 믹서에서 헤드폰으로도 들어도 좋고, 그리고 녹음해서 제3의 장소에서 플레이해도 좋은 소리가 나야 돼요. 이게 좋은 소리입니다. 뭔 얘기인지 이해가 돼요? 잘 튜닝된 소리는 메인 스피커로 들어도 좋고, 그 콘솔에서 헤드폰으로도 들어도 좋고, 그 소리를 그대로 녹음해 갖고 다른 제3의 장소에 가서 소리를 플레이해도 좋고, 이렇게 좋아야 돼요. 그래서
메인 스피커에서나 메인 스피커의 믹스에서나 녹음된 믹스가 같아야 좋은 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좋은 소리는 메인 스피커의 믹스와 동시 녹음한 믹스가 완전히 같아서 같은 장소에서 플레이하면 플레이하는 것인지 공연을 하고 있는 것이 구분이 안 되어야 잘된 튜닝이다 라는 거예요. 저랑 같이 그 캡스톤이랑 그 창용 수업을 한 친구들은 제가 버스킹을 시켰어요. 학교에 있는 최악의 장비 가지고 버스킹을 시켰는데, 버스킹 하면 투트랙으로 녹음하라고 했죠. 튜닝해서 투트랙으로 녹음하는데 공연한 소리와 녹음된 소리가 같아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했어요. 그러면서 같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그것과 동일해야 좋은 소리라는 거예요. 장비가 나쁘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들었을 때 아주 최악의 장비를 가지고 공연을 했을지라도 공연하는 소리가 플랫하게 내 귀에 들려지고 녹음한 소리도 플랫하게 녹음이 되어져서 그걸 그 자리에서 다시 틀어놓으면 공연을 하고 있는 건지 녹음된 소리를 트는 건지 모를 정도로 되어져야 좋은 소리라는 거죠. 그리고 그 녹음을 다른 시스템에 가서 잘 튜닝된 다른 시스템에 가서 틀어도 잘된 녹음인 거예요. 음반을 만드는 것도 동일합니다. 녹음실에서 굉장히 좋은 믹스가 나왔어요. 저음과 고음 밸런스 좋고요. 모든 게 다 잘 됐어. 근데 다른 장소에 가서 음악을 딱 틀었더니 저음은 너무 없고요. 고음은 너무 세고요. 또는 거꾸로 저음은 너무 많고요. 고음은 안 들리고요. 주파수 중간은 빠진 것 같고요. 이러면 잘된 믹스가 아니라는 거지. 주파수 특성이 플랫하다는 건 어디서 틀어도 동일한 소리가 나도록 시스템을 플랫하게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게 메인 스피커든 믹서의 헤드폰이든 또는 녹음된 파일이든 그 자리에서 동시 녹음한 파일이든 모든 것들이 어디서 듣든지 동일한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잘된 튜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 2 플랫이 특성이 플랫하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 그림으로 아주 잘 표시가 되어 있는데 녹음하고 녹음 시 저음과 고음을 강조했어요. 이렇게 강조했어요. 재생할 때 같이 강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경사가 저음과 고음이 강조되고 중음은 빠진 소리가 돼버리죠. 근데 두 번째 봐요. 녹음 시 저음하고 고음이 강조돼서 어떤 작곡가 그 아티스트가 만든 것이 있어요. 근데 시스템은 플랫하니까 귀에 들리는 소리가 동일하게 녹음한 그 사람의 녹음 아티스트의 의도대로 플레이가 돼요.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 좋은 시스템이고 요거는 잘못된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시스템, 요거는 잘된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 특성이 플랫하다는 건 이런 거고, 가끔 우리가 이제 라우드니스 커브를 적용해서 튜닝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라우드니스 커브를. 그래서 요거는 뭐 얘기를 하면 60Hz에서 12dB 높여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플랫하게 이렇게 나와요. 뭐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이 12dB가 올라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핑킹으로 원래는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실제로 몇 dB부터 부스트가 되냐면 180Hz부터 180Hz 정도부터 부스트가 되어집니다. 그래야 요 느낌 180, 200Hz 정도부터 부스트가, 그러니까 서브우퍼 영역이 한 10dB에서 12dB 이렇게 부스트가 되어져야 라우드니스 커브를 적용해서 튜닝하는 것이 되는데, 이런 튜닝은 튜닝상의 문제라기보단 컨트롤상의 고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메인 LR로 보내는 신호를 한 채널만 보냈습니다. 근데 요즘에 디지털 시스템이 발달되면서 서브우퍼로 보내는 신호와 미드 하이로 보내는 신호를 다르게 만들어요. 그래서 콘솔에서 출력을 뭐 매트릭스로 주든 억수 출력으로 주든
다르게 줘서 소리가 작을 때는 12dB를 부스트하는 게 아니라 30dB도 40dB도 부스트하고요. 저음을. 소리가 클 때는 12dB를 부스트하는 게 아니라 한 5, 6dB만 부스트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플랫하게 하기도 해요. EDM 같은 경우에. 뭐 120dB 막 이렇게 때릴 때 서브우퍼 소리를 12dB 부스트하지 않습니다. 플랫하게 놓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우드니스 커브를 적용해서 튜닝한다는 건 이전에 한 채널 가지고 저음부터 고음까지 다 한 채널의 출력 가지고 저음부터 고음까지 다 했던 경우고, 지금처럼 서브우퍼용 출력을 따로 줄 때는 이제 별도로 만들어서 오퍼레이팅 할 때, 컨트롤 할 때 고려를 한다. 그리고 튜닝을 한다는 건 결국 뭘 하는 거예요? 입력된 음색을 그대로 전달되게 하는 건 이것처럼 요 시스템처럼 튜닝은 음색을 입혀 입력된 소리마다 착색을 느끼게 하는 게 아니다. 입력된 음색을 그대로 출력되게 해주는 것이다. 사람의 목소리나 악기 특색 그대로 살려주는 것이다. 이게 SR 시스템에서도 그러고요. 녹음 시스템에서도, 레코딩 시스템에서도 동일합니다. 다시 얘기해요. 이게 SR 시스템에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레코드 시스템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대로 출력이 되게 만들어줘야 한다. 플랫한 주파수 특성을 갖는 시스템은 주파수 응답을 예측할 수 있어, 예상할 수 있고요. 이런 플랫한 주파수 응답은 메인 스피커의 주파수 응답, 콘솔의 주파수 응답, 녹음본의 주파수 응답을 동일하게 만들게 되고요. 녹음된 녹음본은 어디에서 플레이하든지 녹음본의 음질이 메인 스피커에서 들을 수 있게 만듭니다. 녹음실에 있는 프론트 필에서 하던 메인에서 하던 SR 시스템, 공연 시스템의 메인 라인 어레이에서 하던 포인트 소스에서 하던 모니터 스피커에서 하던 동일한 시스템을 들을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향 시스템을 튜닝한다는 것은 어떻게 튜닝을 하는 거예요? 주파수 특성을 플랫하게 하는 것이고, 이 플랫하게 하는 건 SR 시스템이 됐던 레코딩 시스템이 됐던 동일하게 재생시 플랫하게 재생해 주는 것을 의미하고, 라우드니스 커브를 적용해서 튜닝하는 건 튜닝이라기보다는 컨트롤상의 문제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5장의 내용인데, 이 5장의 내용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하도록 합니다. 질문은 이 동영상 보다가 질문사항이 있으면 포즈를 누르고 질문하셔도 되고요. 다 본 후에 질문하셔도 돼요. 그래서 질문을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글 쓰는 조 지금 얘기를 하죠. 그래서 1학기 때 그대로 가고, 현도는 휴학하면서 군대를 갔기 때문에 없고요. 전공 용어집은 할 사람이 없는데, 지난주에 이제 진석이 와서 책 받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계획을 짜라고 했고요. 다음 주에는 저한테 진석이는 어떤 내용으로 글을 쓸 건지, 기존 팀에 들어갈 건지 아니면 별도로 자기가 주제를 만들어 쓸 건지 결정해서 저한테 알려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동일하게 발표자, 다음 주 발표자 5명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번 주에 제출할 사람 이렇게 제출했을 거고요. 다음 주는 박미선부터 신예빈까지 제출을 해요. 박미선, 박정석, 박정화, 백진석, 신예빈 이렇게 다시 하는데, 런닝타임 10분 내용을 정리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제출해요. 이거는 뭐 PPT에다가 오디오만 넣으셔도 되고요. PT 플러스 오디오만 넣어서 더 뭐 편집하셔도 되고요. OBS, 지금 수업하듯이 OBS에다가 멘트를 하면서 녹화해도 되고요. 됩니다. 단 여러분들 FHD에 MP4의 템플레이트, 프레임 레이트 29.97 드롭 프레임으로 작업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식으로 해도 돼요. PT 화면을 만들어서 정지 화면으로 만들어서 그 프리미어 같은 데다가 오디오 녹음한 거에 이렇게 같이 겹쳐서 만드셔도 되고요. OBS에다가 녹화해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근데 질은 FHD의 MP4 하고 그 프레임 레이트는 29.97 드롭 프레임을 쓴다. 그러면 한 200메가 정도 나오더라고요. 200메가 정도 나오니까 이 정도 작업을 해주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오디오는 최대한 잘 들릴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래서 여기 5명은 동영상, 발표 동영상을 작업을 해주시고 나머지 15명은 뭘 한다? 지난주처럼 지금 수업한 내용 요약해서 제출합니다. 요약해서 제출하는데 고준희부터 김주영, 윤혜리부터 홍영주 15명 하고요. A4 용지에 3, 4페이지 정도 해주세요. 가능한 맞춰줬으면 좋을 듯해요. 그래서 열심히 하고 또 책이 없거나 제가 얘기하지 않은 내용까지 넣어주면 가장 좋습니다. 메일로 동일하게 수업 끝난 12시까지 메일로 도착해 줄 수 있게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요 동영상은 여기까지 할 예정이고요. 다음 동영상은 여러분들 그 발표한 내용, 5명이 발표한 내용을 동영상으로 편집해서 여러분들한테 같이 붙여놓을 예정입니다. 질문이 있으면 카톡으로 질문하시고요. 찾아오고 싶은 분은 그 연구실에 찾아오셔서 질문하셔도 되고 뭐 커피를 마시러 와도 되고요. 저는 항상 오픈되어 있으니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게 4학년이 좀 힘들어서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다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인내하고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2주차 수업 그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동영상 발표 보시고요. 이어져서 과제까지 제출해서 수업을 마감하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